안녕하세요. 이상심리학 제3장 증상학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증상학 세계보건기구는 육체적, 정신적 및 사회적인 안녕 상태가 유지될 때를 건강한 상태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정신장애를 포함한 모든 질병의 임상 증상은 각각의 적응이 원만하지 못한 상태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에서의 조화가 깨어짐으로써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은 특히 그러합니다. 그러나 정신질환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신체 질환에서 보이는 증상과는 달리 쉽게 계량화하거나 객관화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정신장애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에는 사고장애, 전동장애, 지각장애 및 행동장애가 있는데 이 장에서는 이들 각각의 증상들을 통괄하고 그 상호 관계를 이해하며 각 증상 하나하나가 환자의 전체적인 정신현상에 어떤 문제를 반영하는 것을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3장 증상학에 대해서 공부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 지능장애, 두 번째로 지각장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장애가 있고요. 기억장애, 행동장애, 정동장애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정신의학적 진단 체계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증상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 증상의 발생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이 환경에 적절히 반응하여 생존을 유지하는 과정을 적응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인간이 환경적 요구나 변화에 적절히 반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부도, 심각한 질병처럼 예상치 못한 과도한 자극을 받게 되면 인간은 심리적, 생리적 불균형 상태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적응 곤란에서 생기는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일상 속에서 적응을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인은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고 이에 대처하려고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체는 신경계를 각성시키고 이어서 근육계, 심혈관계, 내분비계를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비특이적 정신생리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맥박과 혈압이 증가하고 호흡이 빨라지며 근육이 긴장하고 정신이 더 명료해지며 감각기관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또 뇌, 심장, 근육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피부, 소화기관, 신장, 간으로 가는 혈류는 감소하게 됩니다. 혈중에는 당, 지방, 콜레스테롤 양이 증가하고요. 혈소판이나 혈액 응고 인자가 증가합니다. 한편 심리적으로는 인지작용과 감정작용이 활성화되고 그 결과 매우 고도로 분화된 합성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스트레스나 위협 상황에 처하면 개인은 생리 반응과 더불어 공포와 불안을 느낍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나 위협이 반복이 되면 불안이 학습되고
또는 조건화되고 일반화됩니다. 불안은 외적 이유뿐 아니라 마음 내부에서 오는 이협, 예를 들면 본능적 충동, 억압된 갈등 등에 대해서도 나타납니다. 따라서 불안이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신호인 것입니다. 누적된 스트레스와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감정적 흥분이 커지면 개인은 와해되거나 조정력을 잃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체는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대응 전략과 방어 기제들을 동원합니다. 그 목적은 문제 해결과 적응 및 생존입니다. 즉, 사태에 적응하여 다시 스트레스 이전의 평형을 유지하려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인은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반응을 나타내고 이에 대처하려고 하며,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개체는 신경계를 각성하며 근육계, 심혈관계, 내분비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결과 비특이적 정신 생리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요. 다음에는 증상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응이란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넓은 의미에서는 방어 기제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대체로 대응 전략이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의식적이며 결과적으로 보다 적응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보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대응 전략은 어떠한 것일까요? 첫째로 사고 초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 대응 전략으로는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지요. 세 번째 대응 전략으로는 정보를 풍부히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대응 전략으로는 사회적 지지 속에 있는 것이 대응 전략입니다. 대응 전략의 첫 번째 사고 초점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초점의 변화는 의도적으로 어떤 사태에 대해 깊이 생각하거나 또는 반대로 의도적으로 생각하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의 부정적인 측면에만 집착해서 불행해하고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거기에 내포된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인식하고 수용하는 식의 인지 양식의 전환이 스트레스의 극복에는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역할의 변화는 신체 질병이 생겼을 때 활동을 삼가고 의식 수준과 생각을 감소시켜 잠을 많이 자거나 독립적 역할을 계속하기보다는 일시적이나마 남에게 의존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지요. 즉, 일시적 퇴행을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반드시 병적이거나 비적응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큰 집단에 의존하거나 애착을 갖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입니다. 셋째로, 정보를 풍부히 한다는 것은 스트레스와 관련된 사태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아는 것, 즉 지식을 풍부히 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중요하고 흔히 사용되는 대응 전략입니다. 즉, 아는 것이 힘이라는 것이지요. 예컨대 병든 환자에게 의사가 병에 대해 쉬쉬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재의 증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교육시키는 것이 환자에게 막연한 병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 오히려 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는 수가 많습니다. 넷째, 사회적 지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서 관계를 끊고 고립되고 차단되어 지내기보다는 자신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정보를 제공하며 이해를 해주는 사람 또는 사람들의 집단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힘이 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정보나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방어 기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어 기제는 내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기술이며 이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선택되는 자동적인 자아 기능입니다. 방어 기제의 종류에는 억압과 억제, 동일시, 반동 형성, 보상, 합리화, 대치, 전치, 투사, 상징화, 분리, 부정, 승화, 고착과 퇴행, 해리, 반복 강박 등이 있습니다. 이 방어 기제에 대해서 잠시 요약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방어 기제는 오랜 기간 동안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스트레스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충동들을 타협시키며 내적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기술을 얻게 됩니다. 이것들은 무의식적으로 선택되는 자동적인 자아 기능이지요. 이것을 방어 기제라고 합니다. 대응 전략과 다소 구별되기는 하지만 정확히 구분하기는 어렵고 서로 중첩되는 점이 많습니다. 즉, 방어 기제에도 긍정적 또는 적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상이든 환자이든 일상 속에서 이러한 방어 기제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억압과 억제는, 즉 억압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흔히 사용되는 무의식적 정신 기제이지요. 즉 용납되지 않는 욕구나 충동, 사고 등을 의식 밖으로 몰아내서 무의식 속에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욕구나 기억을 의식적으로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억제라고 합니다. 다음은 동일시입니다. 동일시란 대상이 지니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자기의 것으로 획득하게 되는 심리 과정입니다. 우리는 가족 내 여러 구성원을 통해서 또는 주변 사람을 보며 다양한 역할을 동일시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자아와 초자아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데 꼭 필요한 정신 기제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병적인 동일시이지요. 예를 들면 구타자, 자기를 때리는 자와의 동일시로 맞고 자란 아들이 때리는 이미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동 형성이 있는데요. 반동 형성은 용납할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 또는 성향과 정반대로 행동하는 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를 좋아하고 사귀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나는 여자를 싫어한다 라고 한다든지, 음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음담패설을 하는 장면에서 이를 비난하며 지나치게 혐오스러운 감정을 지니게 되는 경우가 반동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상이 있는데요.
보상은 실제적인 것이나 상상적인 한 영역에서의 경향을 상쇄하기 위하여 다른 분야에서 힘을 발전시키는 것을 보상이라고 합니다. 이 보상은 의식적인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무의식적입니다. 아들러는 인생이란 개인 나름대로의 열등감을 극복하고자 하는 보상 노력의 형태로 권력의 의지를 실현시켜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였는데, 의식 수준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인식하며 이를 보상시키는 것은 훌륭한 적응에 속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더듬는 사람이 이를 극복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웅변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의식적인 수준의 보상인데, 작은 고추가 맵다는 속담처럼 체구가 작아 열등감이 있을 때 이를 보상하기에 자신이 작은 키에 열등감을 지니고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 것처럼 하면서 지나치게 우월하게 보이고자 하거나 아주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모습을 지니게 되는 경우이지요. 다섯 번째, 합리화가 있습니다. 합리화는 자주 사용되는 방어 기제의 하나로서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충동이나 행동 또는 개인적 결함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그럴듯한 설명이나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이는 주로 죄책감을 막고 자존심을 유지하며 비판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무슨 일로 매우 화가 나 있는데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면 이미 매우 화가 나 있는 부모는 아이가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성적이지 못했던 자기의 행동에 대한 인식으로 아이를 강하게 키우려면 때려야 한다, 그러면서 어른스럽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무마시킨다든가, 너무 많은 돈을 주고 산 옷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편한 경우에는 비싼 것이 제값을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대치가 있습니다. 대치는 얻고자 하는 목적이 좌절되었을 때 다른 것으로 대신하여 만족을 얻는 것을 대치라고 합니다. 꽁 대신 닭이라든가 실현당한 사람들이 음식물을 과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이에 속합니다. 다음에 전치는 중립적이며 위협적이 아닌 목표물을 향해서 긴장을 해소하거나 또는 증오감을 표현하는 것을 전치라고 합니다. 즉,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처럼 부모에 대해 불만이 많은 형이 동생을 때리며 못살게 군다거나 직장에서 상사에게 자존심이 상한 사람이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화를 내는 경우이지요. 다음으로 투사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니고 있으면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충동이나 속성을 타인의 것으로 돌리거나 자신의 실패를 타인의 탓으로 여기는 것을 투사라고 합니다. 이유 없이 어떤 사람이 매우 싫을 때 그가 자기를 몹시 미워하기 때문에 자신이 그를 싫어한다고 이야기하는 식의 행동에서 투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환각은 투사에 의한 현상입니다. 또한 관계망상, 피해망상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망상 형성도 투사에 의해 야기된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상징화가 있는데요. 상징화는 억압된 생각이나 충동 또는 소원을 어떤 표상으로 전치시키는 것을 상징화라고 합니다. 즉, 상징화는 무의식의 언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꿈, 공상, 신화, 농담 등이 상징화의 가장 흔한 예가 됩니다. 보편적 상징이란
많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상징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길게 팽창하는 것이나 뱀 등이 남근을 상징한다는 것이 상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리가 있는데요. 분리는 고통스러운 불안을 일으키는 느낌을 막아내기 위하여 감정을 경험하지 않으면서 또는 냉정한 태도를 취하면서 외상적 사건을 기억해내는 것을 분리라고 합니다. 심하게 구타당한 아내가 그 구타 행동들을 담담하게 마치 자신이 경험한 일이 아닌 듯 말하면서 그때 겪었던 분노와 공포 감정을 못 느끼는 경우가 분리에 해당합니다. 부정이 있습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위험이나 불쾌한 현실에 눈을 감음으로써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기제는 자아 기능을 분리시킴으로써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불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의사 진단을 오진이라며 자기 병을 부정하는 경우이지요. 또 승화가 있습니다. 승화는 원시적이고 용납되지 않은 충동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할 때 그 충동에 내재되어 있는 에너지를 변형시켜서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아주 건설적이고 유익한 목적으로 표출시키는 기제를 승화라고 합니다. 이 승화는 방어 기제 중 가장 건전하고 바람직한 기제입니다. 승화는 각종 예술, 문화, 종교, 과학 및 직업적 성취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고착과 퇴행이 있는데요. 고착과 퇴행은 어떤 스트레스에 부딪힐 때 인격 발달 과정이 중단된 상태를 고착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스트레스와 상관없는 그 이전의 어린 단계로 되돌아가는 것을 퇴행이라고 하지요. 대개 퇴행하게 되는 그 단계를 바로 고착된 단계로 봅니다. 좋은 예로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동생이 태어난 이후 다시 소변이나 대변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해리가 있는데요. 해리는 인격의 부분들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괴롭고 갈등을 느끼는 인격의 일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시키는 것을 해리라고 합니다. 예로는 한 사람 안에서 여러 인격을 보이는 이중인격 또는 다중인격, 목류병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반복 강박이 있는데요. 반복 강박은 경험으로 배우지 못하고 계속 일정한 병적 행동 양상을 반복하는 것을 반복 강박이라고 합니다. 이는 무의식이 주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한 자아는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같은 행동 양상을 되풀이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타당하고 산 여인이 이혼 후에 다시 때릴 가능성이 있는 많은 남자에게만 매력을 느낀다든지, 계속 결혼에 실패하는데도 그전과 같이 알코올 중독자와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론에서 살펴보자면 정신역동의 이론에서는 본능의 욕구가 좌절되면 불안이 생기고, 불안을 외적인 환경 변화나 대응 전략의 방법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심리 내적인 방어 기제를 동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불안과 그에 따른 방어 기제로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상도 스트레스에 대응하려는 자아의 노력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적응적이지 않은 방향으로의 시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즉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게 되면
이에 압도되고 무력해지며 불안이 심해져 대응 전략을 사용하는 데 실패하고 그 결과 미숙한 여러 방어 기제를 통해 회피하다가 신경증과 정신병으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적응 상태에서 물질 남용에 빠지거나 성격 장애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스트레스 이전에 편안했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장애란 결국 적응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신장애란 결국 적응이 잘못된 결과입니다. 적응이 잘못된 결과로서 증상이 나타나는데 증상은 불안과 그에 따른 방어 기제로서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증상도 스트레스에 대응하려는 자아의 노력이라는 점과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고요. 그러나 적응적이지 않은 방향의 시도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증상학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